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1위 자리에 용인이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달 1위였던 평택은 2위로 내려갔고 이어 안성, 남양주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을 회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업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의 마지막 보루인 적금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 역시 어려운 형편에 중도 해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최순실 씨는 짧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현장에 시위대가 나타나면서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검찰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 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개인 회사인 더블루K, 비데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한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검찰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에게 횡령 배임, 탈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형법의 업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최측근 2인방인 고영태 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도 증거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평택이 미분양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1위였던 평택이 2위로 내려가고 용인이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용인 미분양은 4,374가구로 조사돼 수도권 미분양 1위 지역에 올랐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0.7% 소폭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미분양 1위였던 평택은 4,261가구로 2위를 차지했고 안성과 남양주, 화성 순이었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6만 7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 미분양 상위 5곳에서 전국 21%에 달하는 물량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용인 기흥구 미분양은 9월 말 기준 996가구로 전달보다 44%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갈동에 2009년 입주한 신한인스빌 1, 2단지 1,003가구 중 206가구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또 중동 동진원 A1, 2블록에 2013년 입주한 롯데캐슬 2,770가구 중 160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입니다. 수지구와 처인구는 미분양이 줄고 있습니다. 처인구 미분양은 2,535가구로 전달보다 6%가량 줄었습니다. 처인 미분양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남사면 한숲시티는 9월 말 기준 986가구가 남아 계약률 85%를 넘어서며 미분양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삼가동 두산 위브는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총 1,293가구 중 1,11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습니다. 수지구 미분양은 총 843가구로 전달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성북동에선 송복자의 1, 2차 총 1,502가구 중 229가구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았고 입주가 시작된 힐스테이트 1에서 3차 총 2,157가구 중 316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업체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선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되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분야를 대폭 축소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조선업 부실의 주요 원인인 해양 플랜트 부문은 축소하고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단기적인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와 선박펀드 활용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량은 9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 급감했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경남과 울산, 전남과 전북, 부산 등 조선 밀집 지역에 2020년까지 3조 7천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우선 내년까지 조선 연관업체들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만기가 채 되지 않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보통 적금은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금융자산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마지막 보루인 적금까지 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한 KB국민, KB하나, 우리, NH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적금 중도 해지 비율은 올 들어 9월까지 45.2%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44.5%에서 지난해 42.6%로 낮아졌지만 올 들어 다시 높아진 겁니다. 6개 시중은행의 중도 해지 건수는 2014년 342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331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중도 해지 건수는 259만 건. 이 추세대로라 가정하고 단순 계산해보면 올해 중도 해지 건수는 345만 건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때 보험을 먼저 해약하고 이어 자산 증식의 목적이 큰 펀드를 해지합니다. 적금은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보루인 셈입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금까지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보험 역시 해약이 몇 년째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생명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4조 7,300억 원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보험의 총 해지환급금 규모는 2014년 26조 원, 지난해 28조 원에 이어 올해도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23조 원을 뛰어넘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내 논란이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오늘 일제히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낙하산 인사 타파, 구조조정 강화 등 쇄신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운영 비용을 줄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오늘 잇따라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조직 정비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그간의 방만했던 경영과 부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퇴직 임직원의 상근, 비상근직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현재 인력의 10%를 감축, 보수를 삭감해 351억 원을 절감하고 지점 축소 등을 통해 49억 원을 추가로 절약해 은행 운영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1.5%포인트 높이고 2020년까지 대우건설 등의 매각을 통해 추가로 1.38%포인트 올려 자본 건전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은 업무 수행 시 정부의 손실 보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출입은행도 자본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골자로 하는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부실 여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사전심사제도 도입과 신용공여한도 축소를 통해 다각적인 위험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로 사회이사는 총 3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는 1명으로 줄여 수은 측 인원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수차례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낙하산 관행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개선될지의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탄소 경영이 기업의 가치 제고는 물론 미래의 강력한 신성장 동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LG그룹이 기후변화 대응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에 선정돼 탄소 경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 등 LG그룹의 5개 계열사가 기후변화 대응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U+ 등 5개 계열사가 글로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분석하는 CDP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한 겁니다. 이번 LG의 CDP 리더십 A 최다 수상은 LG의 탄소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임직원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은 LG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도입 확대 등 탄소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LG전자는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지난해 2008년 대비 35.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0배의 숲에서 소나무 5,4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입니다. 또한 LG화학 오창 공장은 사업장 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한 해 동안 약 9%의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4억 원에 달합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88%를 달성했고 43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내일인 11월 1일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국민조미료 미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대상은 앞으로 해외 사업과 바이오, 소재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제2의 창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상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조미료 미원을 탄생시킨 대상이 60도를 맞았습니다. 대상은 60주년을 맞아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라이신, 바이오와 같은 소재 사업을 강화해 새로운 100년 사업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5천억 원의 해외 매출을 기록한 대상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해외 신사업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 육가공 사업도 진출했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쪽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대상은 지난달 베트남 북부 지역 1위 육가공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베트남 전분당 공장 증설에도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분당 공장도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글로벌 소재 사업의 허브로 삼을 계획입니다. 바이오와 소재 사업에 대한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대상은 외환위기 시절 매각한 라이신 사업 부문을 17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대상은 전분당, 바이오, 라이신으로 이어지는 소재 사업을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대상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6,000개의 행복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직원들은 1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 1kg에 대상 청정원의 다양한 식재료 15개 품목을 담은 행복 꾸러미를 전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가 나왔는데요. 휴대폰도 옷도 안 팔린 9월이었습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가운데 특히 소비는 5년 7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던 소비가 갤럭시 노트 7 사태까지 겹치면서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 규모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수 증감률을 살펴보면요. 지난달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2월 5.5% 감소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태 여파로 통신기기 판매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뿐 아니라 전체 산업 생산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전체 산업 생산은 광공업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0.8%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기타 운송 장비 등에서는 감소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은 늘어나면서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자동차 파업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71.4% 기록했고요.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출판과 영상, 방송통신, 정보 등에서 증가했는데요. 한진해운 등 물류 사태 영향으로 운수가 3.1%나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는 전달보다 0.6%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도 열었는데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죠. 오늘이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마무리되는데요. 전체 참여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 10%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드러지게 매출 증가를 보인 곳은 최대 9% 매출이 증가한 백화점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관광객 유커들의 쇼핑이 한몫 더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도 이 기간 유커 덕분에 20% 내외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유커 덕에 체면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할인율이 미흡하다, 재고떨이다, 전통시장을 외면당했다라는 불만들도 여전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작년보다 낮은 매출과 더불어 실제 소비를 늘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쓸 것을 미리 당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말에 오히려 지갑이 더 닫혀버리는 소비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세일 페스타 행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소비가 살아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외에는 별다른 소비 대책이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할인 행사나 한시적인 세제 혜택의 경우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도 빚 갚기에 주력한다면 소비 진작은 어렵겠죠. 1,2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정부는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인데요. 4분기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가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조 원 늘었습니다. 연구원이 국내 총생산과 소비자 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 가계부채 추이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10.6% 늘어난 1,33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말에는 1,460조 원까지 늘어나 연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9%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시장이 화랑인 점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은 지난 8월 55.8%에서 9월 48.6%로 7.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57.8%에서 8월 55.8%로 낮아진 데 이어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겁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대출도 지난 8월 34.7%에서 9월 34.6%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처럼 고정금리 대출이 줄고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난 것은 은행의 영업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확대해 가계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는 7,347만 원으로 7천만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천억 원 규모의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1월 1일자로 코카콜라와 환타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합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 인상은 2014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주택 2회 거처 중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집은 총 2,279가구였으며 이 중 강남구에 절반이 넘는 1,258가구가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도,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아침 출근길은 두터운 겨울 외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이 목요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준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울릉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그 밖의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검찰 소환 때 분노한 시민은 개똥을 던졌습니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를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도 드러나는 각종 혐의와 의혹들을 검찰이 낱낱이 규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